목표도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1억까지 망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주식을 맥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돈이 되는 거 한번 보니까 시간을 갈아 넣자. 1년에 100기업 정도는 다니려고 했으니까. 와, 근데 이제 진짜 애널리스트로 간다면서요. 주린이 문턱 넘을 수 있게 손잡아주는 강의 하나 마련했습니다. 얻어가실 것들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와이스트리 송일아 기자입니다. 오늘은 LS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연휴 잘 쉬셨습니까? 네, 잘 쉬었습니다. 아니, 연휴 끝나자마자 개장 첫날, 와, 코스피가 또 이렇게까지 오르네요. 이사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강세장일 때는 또 요즘에 유동성이 너무 좋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3일 쉬면 그 3일 쉰 만큼의 그 유동성이 또 거기서 증폭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번에 이제 설날에 이제 서울에 있어가지고 네. 식당을 여러 군데 갔는데 참 놀랍게도 주식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아, 옆에서? 예, 이제 가족끼리 식사하면 네, 가족끼리 하는데 거기 이제 아마 아버님 같아요. 완전히 전문가시더라고요. 삼성전자부터 네. 현대차 뭐 모르는 종목이 없어요. 그냥 그렇죠. 옆에 들리니까. 근데 그런 이제 주식 얘기가 자꾸 들리는 거 보고 아 이거 진짜 심상치 않구나. 왜냐면 뭐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이번에 그 설날에 가족분들하고 식사하면서 주식 얘기가 하나씩은 다 들어갔을 것 같더라고요. 저희 가족도 그죠, 어김없이 그죠. 나왔습니다. 예, 뭐 네. 삼성전자 얘기했을 것 네. 같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만 얘기가 나오면 주식 안 하고 있던 그런 분들까지도 영향을 좀 주거든요. 그리고 또 3일 쉬었으니까 아 진짜 이제 설날 이후에 또 강세장 오는 거 아닌가, 더 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또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보통. 그래서 보통 이게 뭔가 이렇게 항상 급등하는 날 보면 월요일 날 급등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아, 주말에 고민했다가 네. 근데 이번엔 또 3일이나 네. 이제 한 5일 쉬었다 보니까 그래서 뭐 저도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는 생각 못 했는데 보통 강세장에서 연휴 기간 끝나면 보통은 그 추세 그대로 가는 경우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강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오늘 어쨌든 그 코스피도 너무 좋았고 사실 코스닥이 놀라웠죠. 네. 코스닥이 4% 이상 5% 가까이 올랐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정부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높은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을 어쨌든 공약을 하셨고 뭐 달성된 거잖아요. 네. 결론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3천. 코스닥 3천도 사람들이 처음에는 진짜로 3천 가겠냐 이런 좀 약간 믿지 않는 시각도 있었지만 최근 며칠간 이렇게 뉴스들 보시면은 계속 그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도 했었지만 그 국민연금, 국민연금 쪽으로 이제 코스닥 비중을 좀 늘려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수급으로 좀 올리겠다는 좀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연휴 끝나고 투자자들한테는 되게 좀 각인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날 그동안 3일 쉰 만큼 어쨌든 하루에 이렇게 주가 좀 급등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코스닥 순매수 규모가 이제 1.5조? 1조 좀 넘었던 것 같아요. 1조 좀 예. 넘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1999년 이 통계를 낸 이후 역대 두 번째래요. 네. 근데 외국인들도 그럼 우리의 정책적인 어떤 그런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보통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들이 옛날에도 몇 천억대 산 적은 있어요. 네. 근데 연속성이 없었어요. 사고 말아버리고 단기 매매를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들어온 건 1조는 저도 처음 봤거든요. 네. 거의 본 적이 없는 수치라 며칠은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그냥 이렇게 잠깐 들어왔다가 또 주가 오르고 팔고 나가는 경우도 네. 옛날에 많았거든요. 근데 금액 자체가 너무 다르니까 그렇죠. 요거를 만약에 뭐 일주일 정도 꾸준히 산다. 네. 그러면 이거는 과거랑 다른 패턴으로 장기 자금이 들어온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부 정책 처음 발표됐을 때는 1월 말이었죠. 그때는 개인만 샀거든요. 그렇죠. 개인들이 주식을 산 게 아니라 ETF로 샀거든요. 레버리지로. 맞아요. 네. 그래서 금융 투자 쪽으로 수급이 잡혔는데 네. 외국인이 그때는 사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들어왔다는 거 만약에 연속성만 있다면 외국인들도 이거를 코스닥을 활성화 대책하는 거를 정부에 대한 어떤 그 정책을 좀 한번 믿어보겠다라는 신뢰하고 있다. 네. 그런 또 의도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만약에 꾸준히 들어오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계속 수급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거기다 개인 투자분들은 지금 ETF로 계속 사고 계시고 그래서 되게 선순환 구조가 좀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1조를 가지고 우리가 너무 막 이거 진짜 놀랍다 뭐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어쨌든 한 일주일은 좀 지켜보자. 지켜보고
이게 되돌리는 매도 나오면 아 역시 그냥 단타하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네. 아직까지는. 네, 근데 일주일 정도 계속 이제 물론 1조 원을 매일 사지는 않겠지만 네. 이게 추세적으로? 추세적으로 사는 게 보인다면 좀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일주일 정도는 일단 코스닥에 이제 수급을 좀 네. 보자고 해주셨고, 근데 사실 2월 들어서 증시 변동성이 계속 좀 커지고 있잖아요. 약간 현기증이 날 정도인데, 네. 근데 옛날부터도 왜 객장에 아기 안고 들어오는 이제 엄마들 있으면 이제 그게 끝물이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고, 뭐 식당 가서도 계속 주식 얘기만 들리고 이게 꼭지의 신호는 아닐까. 사실 굉장히 불안한 마음도 크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 게 네.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많았죠. 뭐 객장에 스님이 나타났다.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막 그러니까 평생 주식 안 하던 뭐 친척이 갑자기 나한테 뭐 주식을 물어보더라. 네, 네. 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막 이러면은 이거 고점 신호 아니냐. 실제 이제 2021년에도 그랬죠. 코로나 그렇죠. 이후로 예, 광풍이 불면서 그랬는데 사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3천 넘을 때도 이 얘기가 비슷하게 나왔어요. 오.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네. 그때도 이제 그 뭐 이렇게 평소에 주식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관심 갖기 시작했다. 3,500 넘을 때도 그랬고 4,000 넘을 때도 네. 그랬고 매번 나와요. 맞아요. 5,000 넘을 때도. 네. 근데 그 논리로 우리가 생각하면 진작에 이건 고점이니까 팔았겠죠. 사실 그게 맞았으면. 근데 저는 너무 그 과거에 그런 이제 흔히 우리가 보는 인간 지표라 그러잖아요. 그것만 보고 투자하는 거는 그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 예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증시가 무너진 게 아니라 어쨌든 주식시장이 무너질 만한 이유가 생겨서 무너진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주식 안 하던 사람이 주식했다고 무너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뒤늦게 뛰어들어서 그게 이제 뭐 나중에 버블을 만들어서 뭐 무너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올라가는 게 명백하잖아요. 반도체 사이클이 좋기 때문에 뭐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뭐 진짜 100만 명이 생긴다고 해도 저는 반도체 사이클이 계속 올라가면 시장 안 꺾인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런 인간 지표에 연연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계속 부동산보다는 주식 얘기를 자꾸만 강조하는 게 이게 우리나라 자산시장 이 구조가 너무 기형적이라는 거예요. 부동산이 너무 많죠. 너무 쏠렸다. 이거 진짜 본인은 무조건 바로잡고 싶은 거예요. 뭔 짓을 해서라도. 네. 그래서 이제 주식 쪽으로 혜택도 많이 주고 법도 바꾸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코스피 5천을 달성했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 코스피 5천 가버렸거든요. 네. 그 정책도 바꾼 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과거랑은 좀 달라져요. 그럼 나도 주식을 예전처럼 이제 주식시장은 좀 불안하니까 뭐 맨날 투기 세력 뭐 이런 단타 세력 놀이터 그리고 내가 사면 항상 꼭지 같고 이런 이제 경험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안 좋은 이미지가 있지만 네. 지금 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벌써 한 7, 8개월 지났죠. 그 흐름들을 보면은 이게 과거랑 완전히 다른 패턴이거든요. 아, 진짜 자산시장이 변하는구나. 주식 쪽으로 뭔가 물꼬가 터지는구나. 장기 투자 한번 해볼만 하겠구나. 네. 이런 인식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그럼 나도 좀 위험을 선호해볼까? 예, 부동산에 대한 위험보다 이 주식에 대한 위험을 선호하는 쪽으로 점점 사람들의 심리가 바뀔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주식 안 하시던 분들이 주식을 하게 되고 그게 옛날에는 꼭지 신호지만 이제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수급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그런 현상을 나쁘게 보진 않아요. 예, 그래서 너무 그 과거의 그 고정관념을 버리자. 지금 고정관념을 많이 가질수록 수익률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이클이 우리 본 적이 없는 상승 사이클이 지금 계속 나와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정도 올랐으니까 야 누가 주식 샀대더라. 그러니까 팔자. 옛날엔 맞았겠지만 지금 전혀 안 맞아요. 전혀 안 맞고 반도체도 본 적이 없는 사이클이고 그리고 환율 오르면 주가 빠진다. 이것도 안 맞죠. 그렇죠. 이거 다 안 맞아요 지금. 과거랑은 너무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 올라가는 이 이유들이 명백한 게 몇 가지 있잖아요. 반도체, 정부 정책 이런 게 바뀌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시장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상승장이 끝난 거는 아니라고 네. 이제 보시는 건데 일각에서는 이제 코스피 6천도 이제 고지가 눈앞이고 네. 뭐 만까지도 보는 시각이 있어요. 상단은 우리가 얼마나 열어둘 수 있을까? 물론 이건 신의 영역이겠지만. 네. 예. 오늘 뭐 한 증권사에서 네. 보고서 보니까 7,900도 나왔던데. 근데 그게 네. 그 이제 지금 보면은 옛날에도 그랬죠. 이제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 했을 때도 비웃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전 그때 모 증권사 부회장님이랑 네. 점심을 먹었는데 그래요. 펀더멘탈이 안 되는데 안 된다. 이게 무슨 말도 네. 되네 뭐 그런 뭐 얘기가 맞아요. 있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예.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때 5천이라는 건 너무 꿈 같은 얘기고 사실은 그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이제 5천까지 왔고 사실 이제 5천 가기 전에도 뭐 예를 들면 모건 스탠리나 이런 외국계에서 막 6천 얘기를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다 긴가민가 했죠. 예. 야, 이거 너무 높게 부르니까 이제 꼭지야. 좀 조심해야 돼. 막 이런 이제 얘기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5,600도 넘고 6천을 향해서 가고 있고 아까 이제 7,900도 나왔지만 근데 이런 그 목표치를 제시하는 그 근거들이 되게 명확해요. 그냥 허무맹랑한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고 또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걸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매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7,900을 간다가 아니라 뭐 7,500을 간다 이거보다도 그 논리 자체가 저는 되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6,000인지 7,000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상승하는 그런 조건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지금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추정치가 꾸준히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하면 주가가 많이 못 오른 거죠. 이익에 비하면. 그래서 지금 5,600 기준으로 PER이 이제 10배밖에 안 될 거예요. 네. 네. 10배면 지난 30년 평균 PER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익이 꺾이지만 않는다면 지금 상황에서 코스피가 6천 이제 5,600 왔으니까 비싸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갈지 안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워낙 지금 또 유동성도 풍부하기 때문에 지금 PER 10배에서 끝날 게 아니라 보통 과거에 보면 PER이 최소 11배에서 12배 가고 끝났거든요. 네. 가더라도 그러니까 고점이 찍더라도 네. 11배 주면은 한 6,300 나올 거예요. 6,300에서 6,500.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최소 고점은 6,000 이상은 한 번은 갈 것 같아요. 뭐 6,300에 꺾일지 모르지만 12배 주면은 7,000 근처까지 가요. 12배 주면 7천. 예. 예. 그러니까 7,000이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에요. 옛날에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워낙 돈을 잘 버니까. 근데 만약에 삼성 하이닉스가 지금보다 또 추정치 또 올라가요. 그럼 더 올라가는 거죠, 그게. 근데 만약에 추정치가 확 꺾여 버린다. 그럼 지금도 고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미리 예단하지 마시되 지금 여전히 이익이 괜찮기 때문에 6천도 열어놓으시고 7천도 열어는 놔도 된다.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그 주가가 올랐지만 네. 추정 실적은 더 오르니까. 오르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예탁금 규모는 어쨌든 조금 요새 좀 주춤한 추세예요. 근데 네. 또 CMA 잔고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또 올라왔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제 증권사 맞아요, 자금으로 맞아요. 굉장히 많이 지금 머니 무브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좀 막 진입하려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관망세를 어떻게 언제 들어가야 되지? 뭐 이런 건가요? 맞아, 이게 좀 네. 부담은스럽죠. 근데 이제 계속 부담스러웠어요. 3,000 넘을 때도 부담스럽고 3,500 넘을 네. 때도 4,000 넘었을 때도 아 이거 근데 4,000 넘고 4,200 갔다가 3,800까지 한번 폭락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좀 약간 공포는 있어요. 또 5,000 넘었다가 한번 4,800까지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중간 지금도 비슷해요. 어느 시점에 또 한 번이 급락이 올 겁니다. 많이 오른 만큼. 근데 그 급락의 이유가 단지 많이 올라서 단기적으로 조정받는 거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모르는 뭔가 좀 악재가 나오거나 우리가 생각했던 반도체 사이클이 이게 아니라 예상보다 공급이 빨리 늘어나거나 갑자기 빅테크가 투자를 줄여버리거나 이러면 진짜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런 게 무서워서 사실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쫓아가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건 맞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영원히 투자를 못 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계속 오르는 거 그냥 쳐다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제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이 사이클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끝까지 그냥 가져가야 된다. 일단은 홀드. 예, 주식을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된다고 좀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신규 접근은 되게 어렵죠. 여기서 내가 1,000만 원이 있어요. 1,000만 원이 종잣돈이 있는데 한 번에 넣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냥 타이밍만 재다 보면은 진짜 영원히 계속 못 사요. 맞아요. 예, 자꾸 올라갈 수도 여기서 진짜 6천, 7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7천에 내가 사서 물려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싸게 못 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일부 약간 손해 볼 수 있다는 걸 각오를 하시고 일부라도는 저는 괜찮은 종목이 있다면 1,000만 원이면 한 200만 원 정도는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또 내려올 때 분할로 잡으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도 투자를 안 하면 이게 내려와도 못 잡아요.
이제 진짜 조정 오나 보다. 네. 그것도 그렇죠. 보고 있다가 못 사고 있다가 빠지면 또 또못 사요. 못 사요. 네. 그러다가 다시 올라갈 때 또 쳐다보고 샀어야 되는데. 정말 인간의 심리가 그런가 맞아요, 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조금이라도 접근을 해놓으셔야 돼요. 네. 내가 이 시장에 뛰어들기로 마음 먹었으면, 근데 다만 워낙 올랐으니까 1,000만 원을 다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도 위험한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뭐 지금도 찾아보시면 못 오른 기업들도 되게 많이 있으니까 네. 본인 생각하셔가지고 어떤 게 아니면 어려우면 그냥 이것도 괜찮죠. 코스피 200 추정하거나 코스닥 150 추정 ETF도 괜찮아요. 지수. 제일 처음에 투자하기 좋은 게 지수형 ETF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내려오면 오히려 기분이 좋아요. 아이 그냥 좀 기다렸다 살 수도 있죠. 사면 내가 200만 원을 샀어요. 다음 날 바로 빠져요. 당연히 기분 안 좋아요. 안 좋은 건 아닌데 오히려 그거를 좋게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 살 오르면 수 못 있어요. 사요. 네. 200에서 끝나버립니다. 네, 네. 여기서 더 오르는데 더 살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자꾸 빠지면 나머지 800을 천천히 태우면 되거든요. 그렇죠. 강세장이니까. 네. 그래서 내려가면 오히려 그게 스트레스도 또 덜 받을 수도 있어요.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비중을 조금 들어가 줘야 이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지. 자꾸 너무 올라간 이게 이 가격 때문에 그냥 너무 주저만 하시면 사실은 진짜 영혼이 살 타임 다 놓쳐버리거든요. 그래서 뭘 사냐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뭘 살까? 고민하시고 그게 됐으면 조금이라도 일단 투입은 해보자. 그렇죠.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뭐 뉴스도 좀 더 네. 떠들러 보게 되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 수급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시장을 한 가지 더 저는 아직도 좀 더 갈 거라고 자꾸만 보는 이유가 이거는 좀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좀 꼭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개인 유동성이 아직도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아. 이 예탁금이 100조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CMA 계좌에 네. 돈이 엄청 들어오는데 네. 우리나라 예금이 12월 말 기준으로 670조였대요. 네. 그러니까 요구불 예금이죠. 요금을 그러니까 요금 예금은 뭐 아시겠지만 입주금식. 네. 이자가 사실 거의 없잖아요. 네. 그래서 0.2%. 언제든지 네. 근데 언제든지 돈 뺐다 넣을 수 있는데 그게 670조인데 그게 670조에서 좀 돈 빠졌을 때가 옛날에 기억하시겠지만 레고랜드 터졌을 때 아. 그때 590조까지 빠진 네. 적이 있어요. 590조까지 빠진 돈이 어디로 갔냐면 정기예금으로 간 거예요. 아. 그때 금리가 높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7, 80조가 왔다 갔다 해요. 네. 돈이. 670조 갔다가 590 금리 여기가 갔다가. 좋네 그럼 일로 가고 주식시장 좋네 그럼 주식으로 가고 채권도 가고 요 유동자금이요. 그러니까 요 정도가 움직이는데 지금 1월 말 기준으로 650조가 됐어요. 650조인데 네. 그때 1월에 예탁금이 한 18조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20조 빠지고 18조가 예탁금이 늘었다는 건 와. 그중에 일부가 주식으로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움직였고 그리고 제가 아까 590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최대치로 보면 60조가 더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근데 그 돈이 다 네. 주식으로 오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중에 반만 해도 30조만 해도 예탁금이 한 130조 갈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저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 얘기하는 게 주식해야 된다. 네. 이걸 얘기하고 있고 부동산으로는 또 네, 굉장히 부동산 쉽지 힘들고. 않고 네. 그리고 주식시장 워낙 뜨겁고 그리고 예금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포모가 안 올 수는 없어요,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돈을 빼서 주식적으로 하려는 그런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유동성 있죠. 개인 투자분들의 유동성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현금할 수 있는 돈들 있죠. 그 돈 대비해서 주식으로 개인들이 얼마 정도를 넣나 네. 요 수치가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 조사해 본 게 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코스피가 500에서 2000 간 적이 있어요. 중국 네. 때문에. 네. 한 4배 오른 적이 있는데 네. 그때가 한 6% 정도 됐어요. 그 아. 개인 전체 유동성 중에서 네. 주식으로 간 게. 간 비중이 그때 네. 움직인 비중이 예, 움직임 네, 비중이. 네. 근데 2020년 코로나 때 있죠. 네. 코로나 때는 12%까지 갔어요. 와. 이게 동학개미 운동 네. 펼쳐질 때니까 지금은 몇 퍼센트냐면 이렇게 되게 많을 것 같잖아요. 네. 3%밖에 안 돼요. 어머, 유동성이 너무 많아요, 지금. 아직도 갈 곳 없는 들어올 돈. 예. 돈이 근데 3%밖에 그 중에 그러니까 3.4 정도 되는데 네. 미국 주식은 빼야죠. 미국 주식 빼면 국내로 들어온 돈이 1.8%밖에 안 돼요. 아, 그럼 아직도 정말 돈이 들어올 돈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번에 기억하시겠지만 2월 첫째 주에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시작하자마자 코스피가 대폭락을 했잖아요. 그날 개인 투자분들 하루에 9조 사버렸잖아요. 전 그렇게 많이 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도 이런 폭락장이 혹시 올 수 있는데 개인들이 다 받아버릴 겁니다.
돈이 너무 많아요. 이거 내려오길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주식을 못 사가지고. 근데 내려만 와라. 사겠다. 이 유동자금이 주식에 들어온 돈도 있지만 이 뒤에서 대기하는 돈도 엄청나거든요. 이 돈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이 요급을 예금이 이제 주식으로 들어올 돈이 그 수급이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퇴직연금의 기금화도 있고. 그렇죠. 그거 하면 이제 방치했던 분들이 기금에 맡겨가지고 대부분 주식형 펀드나 이런 거 사겠죠. 그거 될까요? 이재명 정부는 지금 하려고 그러죠. 하겠다는 거네.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이거를 예금에 방치해 놓으니까 노후 대비 이게 퇴직연금의 목적은 명백하거든요. 물론 돈도 벌어야 되지만 여러분들 노후 대비하라고 지금 이거를 해놓은 건데 예금에 방치해 놓으니까 물가 상승률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그 실적 배당형 상품이죠. 뭐 채권도 마찬가지고 주식형 상품 이런 쪽은 실제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은행 정기 예금에 넣어놨을 때는 한 3%, 실적 배당형은 한 연평균 9% 나온대요. 수익률이. 한 3배 차이 나는 거죠. 근데 여기로 대부분의 지금 그 퇴직연금은 80%가 예금에 들어가 있대요. 그렇죠. 요 돈을 좀 바꾸자. 그러면 요 돈만 들어가도 요것도 한 몇십 조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적으로 수급을 다 이쪽으로 좀 약간 몰고 가려는. 머리를 이렇게 몰고 가려는. 거기다 코스닥도 국민연금 보고 야 코스닥 비중 늘려라. 수급. 수급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 어쨌든 반도체도 좋지만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주식시장이 수급만 봐서는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시작도 안 한 것 같아요. 수급만 보면. 수급만 봐서는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뭐 자금이 많다는 건 알겠는데 개인 자금들이 또 코스닥 레버리지로 또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이거는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저도 그래요. 이제 코스닥 레버리지는 그러니까 어떤 레버리지든 저는 좀 반대긴 해요. 근데 워낙 또 좋아하세요.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이. 도파민의 민족이라. 그래서 미국에서도 막 테슬라 2배짜리 좋아하시고 막 3배짜리 ETF도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거 허용해 이제 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종목 ETF. 위험한데도 워낙 또 선호를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으면 하셔도 돼요. 단 레버리지 장기 투자해가지고는 이게 좋은 결과 나온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물론 이제 이 강세장에서 레버리지 하신 분들은 돈을 많이 버셨겠지만 만약에 역방향으로 잘못하면 엄청난 손해를 보거든요. 그리고 빠졌다가 주가 오르면 원금 회복이 안 돼요. 뭐 아시겠지만 예전에 그 여기 이대호 대표님도 그 야식 잡설에서도 한번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레버리지는 이게 계속 처음 사자마자 올라가 줘야 돼요. 맞아요. 빠졌다 출발하면 원금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만큼 되게 어려운데 하고 싶으시면 저는 그 말씀은 드려요. 3일 안에 그냥 다 끝내라. 3일 안에 그냥 정말 단타로 단타로 들어가서. 뭐 그게 손해든 이익이든 3일 안에 딱 끝내는 게 좋지. 이거를 뭐 6개월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결과 안 좋아요. 그래서 레버리지 하지 마시라 이게 아니라 짧게만 하자. 그렇게만 하신다면 저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레버리지 얘기까지 나눠봤고 이번엔 좀 섹터별로 좀 여쭤볼게요. 역시나 반도체주가 지금 뭐 핵심인데 뭐 이미 많이 올라와서 차익 실현 욕구도 커요. 언제 팔아야 돼요? 이런 질문도 요새 많이 듣거든요. 지금 반도체 비중이 어느 정도 가져가야 좋을까요? 비중이 많은 게 좋죠. 반도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비중이 많아졌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차익 실현해서 다른 안 오른 종목들도 사려는 그런 이제 마음들도 있는데 아니요. 안 돼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길 기업이 없어요. 아직 아무리 봐도. 이렇게 올랐는데 삼성전자 PER이 이제 8배 좀 넘었고 하이닉스 6배도 안 됩니다. 주가가 2배, 3배 올랐는데 PER이 더 떨어졌죠. 왜냐하면 이익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회사 합쳐서 영업이익이 올해 300조가 넘을 거예요. 내년에 300조 훨씬 더 넘을 거고 뭐 400조 얘기도 나오니까. 근데 그렇게 많이 버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주가는 물론 많이 올랐지만 이익이 증가한 거에 비하면 아직도 덜 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박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삼성 하이닉스보다 좋은 게 나와야 돼요. 그게 뭐냐 이거죠. 이익도 좋고 스토리도 좋고.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딱히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뭐 새롭게 살려는 분들 입장에서 너무 올랐으니까 조금 망설일 수는 있는데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항상 그 워런 버핏도 얘기했잖아요. 더 좋은 게 있으면 사야 된다. 교체해야 된다. 근데 삼성 하이닉스를 팔고 교체할 만한 게 마땅치가 않아요. 괜히 또 이거를 팔았어요.
이런 악순환이 빠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삼성 하이닉스 어느 정도 정리를 했어요. 많이 수익 난 것 같아서. 근데 다른 데 들어갔는데 야금야금 까먹을 수도 있어요. 번 거를. 그렇죠. 예, 그럼 이게 데미지가 엄청납니다. 근데 또 삼성하니까 계속 올라가. 예, 맞아요. 또 그러면, 계속 예. 올라가. 그러면 이게 내가 돈을 벌었는데도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네.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꼬여요. 네. 그리고 다시 이거를 팔고 또 삼성 갔는데 또 하필 삼성이 또 고점 찍고 밀려버릴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런 경험도 해보신 분들 계실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오른 거는 좀 부담은 되지만 많이 오른 게 매도의 이유는 아니거든요. 이게 빠지려면 빠질 만한 이유가 생겨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 근거가 명확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좀 가져가야 된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설프게 잘못 팔면 나중에 더 꼬여버립니다. 기존에 번 것도 좀 오히려 토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가져가시면 좋겠고 아마 그 10만 원에 파신 분들은 이것 좀 공감하실 거예요. 삼성전자 지금 배가 아프시겠지만 그때 11만 원까지 한번 간 적이 맞아요. 있거든요. 동학개미 운동 때. 그때 이제 갔을 때 이제 내 원금도 회복되고 또 그때 한 10만 5천 원인가 11만 원 갔는데 야, 이 정도면은 다 올라온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하셨대요. 여기서 팔고 9만 원대 오면 사자. 아. 적금에 사면 되지. 네, 네. 근데 그때 잘하셨죠. 그때는. 네. 왜냐하면 9만 4천 원까지 빠졌거든요. 네. 문제는 못 샀어요. 못 사는 거죠, 사람들이. 그 빠지면 살 수가 정말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손이 네. 안 나간대요. 아. 이게 왜냐하면 수익이 확정됐잖아요. 네. 여기 오면은 들어가면 좋은데 이 번 수익이 혹시 내가 9만 4천 원이 들어갔는데 8만 4천 원 갈까 봐. 맞아요. 이 공포가 되게 심하대요. 그래서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때 못 샀는데 그때 잠깐 빠지고 다시 바로 올랐죠.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 순간 이제 한번 왔다가 올라가니까 오르면 당연히 더 못 삽니다. 내가 판 가격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주도주는 안 파셨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주도주의 유효기간이 어떤 이제 애널리스트 분이 쓴 자료를 보니까 보통 18개월은 간대요. 아, 뭐 옛날에 18. 엔비디아도 그렇고 네. 팔란티어 제가 평균 내보니까 20.4개월 나오더라고요. 평균치가 네. 미국의 주도주들 네. 계산해 보니까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작년 8월부터 올랐거든요. 네. 이제 딱 6개월 됐어요. 아직 3분의 1도 안 주가는 왔네요. 많이 오른 것 같지만 기간은 너무 짧아요. 네. 주도주가 이렇게 생명력이 짧은 경우는 없어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기간 조정은 받아요. 뭐 한두 달 이런 것까지 감안은 해야 되겠지만 고작 6개월 올랐는데 이제 여기서 삼성전자를 너무 빨리 하산하는 것도 고작 6개월밖에 안 됐나요? 6개월인데 너무 강렬하니까 너무 이렇게 네. 근데 엔비디아도 이렇게 올랐어요. 10배 갈 때. 와. 정말 미친 듯이 올랐다가 한 20%또 빠졌다가 네. 뭐 그런 경우 있었지만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우리가 팔아야 된다면 공급이 너무 늘어난다는 신호가 보이거나 빅테크가 투자를 줄여야 되겠죠. 네. 뭐 그런 게 보여야 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빅테크가 이거 줄일 수가 없다고 봐요. 지금 AI 병목 현상도 너무 심하고 데이터 센터는 져야 되고 수요는 폭발하고 매일매일 AI가 바뀌죠. 그래서 제가 그 이번 설 연휴에 한번 그거 해보고 싶어요. 시간이 없어 못했는데 그 오픈클로 있잖아요. 뭐 그런 요즘에 그런 게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클로드에서 나온 이제 코딩이 있어가지고 제가 얘한테 한번 명령을 내려봤어요. 네. 내 PC에 들어가서 네가 엑셀 좀 만져봐라. 네. 네가 직접 만지고 유튜브 이런 영상들이 있으면 너가 내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직접 요약해봐. 네. 했는데 네. 했어요? 진짜 되더라고요. 오. 얘가 알았어요. 제가 권한만 네. 주면 돼요. 근데 그거를 제가 영어로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네. 한글로 그냥 대화하듯이 네. 주고만 받았어요. 나 코딩 하나도 모른다. 너가 알아서 해줘. 네네. 그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건 그거예요. 내가 너의 PC에 들어갈 테니까 승인해줘. 그 그렇죠. 승인해주면 알아서 다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내가 챗GPT나 이런 데다 그냥 질문하고 네. 답을 해줬잖아요. 답하고 뭐 그런 뭐 PPT도 요즘에는 뭐 잘 만들어주기도 네. 하지만 얘가 그 화면에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엑셀도. 네. 근데 이거는 얘가 내 대신에 내 컴퓨터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관리자가 되는 거죠. 네, 완전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네. 그러면은 이건 진짜 기업들이 이걸 쓰기 시작한다면, 개인들이 쓰기 시작한다면 이 수요는 지금 이제 시작인데 이거를 저도 한번 맛보고 나니까 너무 재밌기도 한데 무섭기도 하면서 그렇죠. 좀 무섭더라고요. 예, 근데 너무 편한 거예요. 네. 얘가 내 컴퓨터를 알아서 해주니까. 그럼 저는 그 시간에 딴 거 해도 되잖아요. 네. 근데 기업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폭락하는 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스 기업들이 그렇게 계속 예. 예, 이제 존재 이유가 예, 없어지니까. 그런 것들도.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걸 하려면 막대한 메모리 수요가 메모리가. 붙어요. 저의 개인화된 데이터를 얘가 다 기억을 해야 돼요. 낸드에 저장하고 D램에 저장해야 네. 돼요. 근데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30억 명이 있을 텐데 앞으로 몇 년 후에는 그 많은 데이터를 다 넣어야 되거든요. 메모리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제가 이번에 설에 또 한 번 또 느꼈어요. 제가 한번 해보고 확신이 이거 메모리 이거 쉽게 팔면 안 된다. 대체할 자가 없다. 예. 네. 그러니까 제가 한번 경험해 보니까 네. 이거 이거는 진짜 오래 가겠구나 수요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X에 네. 태극기만 막 16개를 붙여가지고 메모리 인재 구한다고 맞아요. 예. 하는 근데 게 주고 싶어도 못 줘요. 네. 예. 지금 워낙 공급이 부족하니까 아, 그런 걸 한번 이게 느껴보시면 네. 우리가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바라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뭐 주가 움직임 또 빅테크가 너무 과잉 투자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지만 실제 이걸 써보는 분들 그리고 현업에 있는 분들 미국 빅테크가 아니 구글이 미쳤다고 작년보다 2배 정도 투자를 더 하겠어요? 네. 그거 뭐 여기다가 뭐 미국 정부 좋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투자 안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가야 돼요 그냥. 옛날에 아마존도 기억하시겠지만 이번에 젠슨왕이 얘기했잖아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옛날에 클라우드에 2008년도에 투자 안 했으면 지금의 클라우드가 있겠냐. 그렇죠. 그때 엄청 적자 사업인데 미친 듯이 투자했거든요. 그 비난을 다 감수해가면서 지금 거의 비슷해요. 투자 늘리면 욕먹어요. 막 주주들이 뭐라 그러죠. 그 주가 빠지고. 네.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안 하는 기업은 이제 도태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좀 걱정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애플이에요. 어, 애플이 이번에 그나마 좀 안 빠지는 게 네. AI 투자를 거의 안 해요. 맞아요. 자본 지출이 거의 없어요. 주주들은 이제 배당 많이 해주니까 네. 좋을 수 있지만 애플의 미래가 저는 밝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미친 듯이 투자하는 차라리 메타 네. 그리고 아마존이 더 좋아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AI에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투자를 이거를 나쁘게 볼 게 아니라 그들도 생존 게임 하고 있고 그 생존 게임의 수혜는 메모리 반도체죠. 그래서 저는 이걸 쉽게 놓지 말자. 놓으면 안 돼. 다시는 잡기 어렵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그렇죠. 있어요. 빅테크들이 뭐 자본 지출을 얼마를 하든 뭐 네. 사스 기업들이 다 뭐 무너져 내리든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우리는 네. 누가 이겨든 상관이 없어요. 꽃놀이패 뭐 네, 이기는 사람 우리 맞아요. 편 이런 거잖아요. 네. 아, 또 하나 배워가네요. 근데 이제 막 진입하는 이제 상황이라면 이제 삼전 한익 중에 또 골라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불과 보세요? 한두 달 전만 해도 그냥 이거는 뭐 명확해요. 삼성전자죠. 어. 더 싹 그러니까 네, 네. 주가 많이 못 올랐으니까. 한두 달 전만 해도? 한두 달 네.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좋았거든요. 네, 네. 항상 가도 더 많이 가고. 근데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은 하이닉스가 훨씬 싼데 삼성이 좀 뒤늦게 이게 타기 시작한 그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무섭게 가긴 하는데 또 삼성이 또 기대되는 게 파운드리. 네. 예, 테슬라 수주도 받았고 맞아요. 뭐 애플 수주도 받았고 그다음 TSMC 혼자 사실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그거는. 예. 그리고 많은 빅테크들은 삼성 파운드리가 좀 많이 만들어주길 원해요. 둘이 경쟁하기 되게 원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TSMC 혼자 만드니까 부르는 값도 비싸지만 이 TSMC 칩이 공급이 부족해요. 네.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네. 그러니까 제발 좀 누가 더 대신 만들어줬으면 하는데 만들어줄 회사가 삼성하고 인텔밖에 없는데 둘이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네.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삼성과 인텔이 이걸 잘 만들기 시작하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삼성이 이번에 테슬라 이것만 잘해주면 네. 이것만 입증해주면 고객은 들어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동적으로. 뭐 줄줄이 기다리겠죠.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파운드리까지 보면 삼성이 더 매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런 모멘텀 보면 삼성이 더 낫다고 보지만 네. 최근 한 달간 한 2, 3주 보면 하이닉스가 너무 못 갔어요. 맞아요. 상대적으로.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중장기로는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 좋게 보지만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하이닉스도 괜찮다. 오히려 지금 들어간다면 왜냐하면 최근에 못 갔고 좀 약간 아쉬웠던 게 그런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미국의 ADR 그거 이제 상장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 어쨌든 이제 그 자사주를 소각하는 거 보고 네. 자사주를 소각하면 ADR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네. 자사주를 담보로 하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이거 이제 미국 상장 안 하는 건가? 그 이슈 때문에 일부 좀 실망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자사주 소각은 호재인데 하이닉스는 좀 아이러니하게 이게 미국 상장 기대감이 있다 그게 보니까 또 이 반대로 좀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때 IR에서 뭐라고 했냐면 미국 상장 안 하는 건 아니고 계속 검토는 한대요. 네, 그래서 나중에라도 저는 할 가능성이 있다고 네. 봐요. 다시 자사주 매입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전히 좀 그런 옵션은 열어놓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최근에 엔비디아 테스트를 삼성전자 또 먼저 통과하다 보니까 그러게요. 저는 예, 깜짝 놀랐어요. HBM4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작년만 해도 무조건 1순위는 하이닉스인데 이게 이제 좀 바뀌어버린 거죠. 인생이 전세.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도 여전히 하이닉스가 HBM 경쟁력은 굉장히 뛰어난 기업은 맞아요. 네. 엔비디아랑 이 협업 관계도 워낙 돈독하고 몇 년간을 해왔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단기적으로 저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낫지 않겠냐, 네. 지금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작년 12월에 이제 오셨었는데 네. 그때 현대차에 대해서 또 저희가 여쭤봤었는데 아, 네.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잖아요. 1월에는 역시 현대차가 굉장히 좋았는데 또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약간의 좀 이게 정말 로봇주가 맞을까 막 좀 그런 좀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실적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고요. 네, 이사님 여전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편이세요?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이제 PER이 한 11배 돼요. 네. 11배인데 옛날로 치면 비싸죠. 옛날에 뭐 항상 5배 했으니까 11배면 토요타 수준이거든요. 네. 이제 토요타 수준이니까 사실 자동차 업체로 치면 올 만큼 왔어요. 자동차면. 근데 자동차로 더 가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동차 시장은 성장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계속 지금 힘들어요. 이번 4분기 실적도 안 좋았고 올해 작년보다 실적은 좋다고는 하지만 뭐 성장해도 한 5% 정도밖에 못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장이 되게 낮죠. 그래서 자동차만 가지고는 역부족인 거 맞는데 네. 지금 현대차를 들고 계신 분들, 새롭게 투자하려는 분들은 현대차를 자동차라서 투자하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렇죠. 다 로봇이죠. 로봇과 자율주행, 피지컬 AI 네. 대표 주자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인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장은 프레임을 가둬버려요. 뭐냐면 사스 기업들한테는 이제 얘네가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요, 야 너 AI가 이제 다 대체할 거야. 프레임 씌우면 PER이 그냥 곤두박질 쳐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안 됩니다. 그거를 이제 해소시키는 뭔가가 나와야 돼요. 이벤트가. 근데 현대차는 그동안 그 프레임에 갇혔어요. 돈 많이 버는 건 알겠는데 몇 년 후에도 돈 많이 벌까? 테슬라랑 비교가 안 되는데 네. 자율주행 시대 오면 어떡할 건데? 중국 회사가 뒤에 추격하는데 경쟁이 되나? 이 우려 때문에 아니 돈을 그렇게 미친 듯이 벌어도 PER 맨날 5배. 맞아요. 전 세계 꼴찌. 이 프레임에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펀더멘털보다 더 무서운 게 네, 프레임을 을 갇혀버리는 거예요. 테슬라는 현대차보다 돈을 못 벌어요. 순이익이 적어요, 1년에. 근데 PER은 200배 주잖아요. 시총이 2,000조가 넘고. 하나는 돈을 덜 버는데 시총 50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되나? 이럴 수 있는데 주식시장 그렇게 움직여버리니까. 그 프레임을 벗어나거나 새로운 프레임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번에 저는 어쨌든 50만 원 가면서 투자들의 인식이 바뀌어버렸어요. 아마 이제 길거리 다니시면서 다 어떤 분한테도 이게 물어보면 현대차를 자동차로 보세요, 로봇으로 보세요 이러면 대부분 로봇 얘기할 거예요. 시장 이제 인지가 바뀌어버렸어요. 이 회사는 이제 로봇이다. 자율주행이다. 테슬라에 한번 뭔가 해볼 만하다. 그러면 이 보통 완성차가 5배에서 10배거든요. 이제 10배가 바닥돼요. 10배가 45만 원이에요. 저번에 그래서 46만 원까지 갔다 왔어요. 주가 빠질 때. 여기가 이제 바닥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근데 다만 11배에서 한 단계 더 레벨업 하려면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뭔가를 하나씩 꺼내줘야 돼요. 또 보여줘요. 새로운 것들을. 자율주행에서 뭔가를 보여주고 우리 그 얼마 전에 로봇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아틀라스가 그 덤블링 하는 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이제 기계체조 선수처럼 이렇게 막 백덤블링을 하더라고요. 인간처럼 하던데 그걸 다 인간처럼 학습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우리 생각보다 지금 아틀라스가 되게 빠르게 지금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인간처럼 학습을 해서 제조 공장에 투입해서 좋은 결과물들을 내놓는 걸 아마 제가 봤을 때 현대차 그룹이 영상을 통해서 계속 공개해 줄 것 같아요. 하나씩. 예. 원래 일론 머스크는 자기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의성 회사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좀 그러니까, 샤이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는 유튜브로 보여주겠다. 그래서 아마 영상을 앞으로 계속 공개할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주가가 하나씩 반응을 할 것 같아요. 이거 생각보다 좋은데? 이러면 되는 거고. 그리고 자율주행도 있으니까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올해 시범용 칼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해 공개될 거고, 그래서 기아랑 현대차가 올해 아마 봄하고 여름 정도에 CEO 인베스터 데이들을 열어요. 예. 그게 이제 너무나 중요하죠. 그때 이벤트들이 또 나오니까 예, 예. 거기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미국 이 기업들도 보면 엔비디아가 뭐 GTC라든가 그렇죠. 이런 이벤트 할 때 네. 주가들 많이 움직이잖아요. 현대차도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실적 발표도 중요하지만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게 CEO 인베스터 데이. 맞아요. 거기서 아마 로봇 얘기를 계속 또 꺼낼 거예요. 또 3월에 또 엔비디아 GTC 있으니까 맞아요. 그때 젠슨이 예. 또 무슨 얘기를 할지에 따라서 또 맞아요. 현대차 주가도 예. 흐름이 또 어떤 맞아요.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현대차를 보실 때는 실적은 이제 좀 별로 중요해지진 않았어요. 변수가. 예. 이젠 진짜 이벤트 싸움입니다. 예, 예. 여기서 결과물을 보여줄지. 그래서 일단 지금 11배에서 50만 원 잘 버티고 있고 예. 여기서 버틴다는 얘기는 뭐냐면 최근에 재료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도 버틴다는 건 사람들이 기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로봇 괜찮을 것 네. 같아. 예, 요 정도에서는 한번 버텨보자. 이런 심리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뭔가 좀만 보여주면 중국 정도만 가면 한 80만 원 갈 수 있어요. 중국 업체들. 예. 중국의 샤오펑이 PER 50배니까 너무 네. 비싸긴 하지만 네. 중국 업체들이 보통 15배에서 한 18배 받는데요. 예. PER이. 어. 중국. 근데 중국 전기차 회사보다 현대차가 저는 더 잘하는 것 같거든요. 예. 뭐 로봇도 그렇고 예. 자율주행도. 그런 거 본다면 이 자율주행과 로봇을 동시에 잘하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테슬라 말고는. 예. 사실 거의 없습니다. 현대차가 유일해요. 그래서 15배에서 18배 주면 한 70에서 80만 원도 네. 갈 수 있는 거죠. 어. 근데 그걸 가려면 네. 이제 올해 이벤트들을 이벤트를. 한 번씩 확인하자. 네. 그래서 그걸 기대하신다면 현대차도 지금은 계속 우리가 좀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공식 그 유튜브 채널을 잘 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그런 네, 영상들이 영상을 계속- 막 이게 네. 돌아다니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아 여기서 좀 메시지를 주는구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아, 있습니다. 그 코스닥 그 로봇 기업들도 사실 그때 갈 때 확 네, 갔잖아요. 갔죠. 그런 기업들보다야 현대차가 훨씬 더 유망한 거라고 보시는 그죠. 거죠? 아니 뭐 네. 저도 로보티즈나 이런 기업들 작년에 괜찮게 봤는데 아니 너무 주가가 네. 오르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삼성전자랑 다르잖아요. 네. 돈 버는 기업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은. 네.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조금밖에 못 버니까 밸류가 너무 높은 네. 거죠. 그래서 이 기업들을 뒤늦게 쫓아가면 변동성에 내가 휘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 그쪽보다는 저는 현대차나 아니면 로봇하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 있죠. 네. 그런 회사들이 밸류가 좀 낮은 편이니까 그쪽을 보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증권 섹터 한번 여쭤볼게요. 증권 올 들어서 제일 상승률이 네. 높았던 이 섹터가 증권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3차 상법 개정 영향이 컸을까요? 네, 아마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지주사도 있지만 증권 회사들 중에 일부가 자사주를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네. 신용증권이 한 50% 네.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하게 되면 그런 기업들이 당연히 뭐 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상법 개정의 목적은 명확하잖아요. 주식시장 부양이니까. 네. 그래서 이 3차까지 다 끝내면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그리는 그 법 개정이 다 거의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해놨고 네. 뭐 기존의 상법 개정도 해놨기 때문에 그걸 본다면 주식시장으로 계속 이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물꼬를 트겠다는 거니까 이거에 제일 수혜 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은 아무래도 증권 업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새 뭐 거래대금도 워낙 많고요. 네. 실적 좋죠. 거기에 뭐 자사주 소각도 있죠. 뭐 여러 면에서 모멘텀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저는 증권 업종이 뭐 이번에 그 1월부터 네. 지금 2월까지 이렇게 급등한 건 뭐 당연한 현상 아닌가. 당연한 현상. 네, 물론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 법안이 통과되면 빠질 수는 있어요. 아, 이제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네. 약간 세론이 나오겠죠. 네. 팔려는 사람들이 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네. 그래서 그때 빠질 수 있는데 뭐 그때 빠지면 또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그림이잖아요. 잠깐 뭐 증권회사가 반짝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동성이 뒤에서 대기하는 것도 네. 엄청 많거든요. 이 돈들이 들어온다면 거래대금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전 증권주는 어떻게든 이렇게 비중을 줄이시기보다는 괜찮은 증권주들을 갖고 계시다면 계속 잘 가져가시고 현대차나 증권주를 저는 좀 부러운 게 뭐냐면 네. 싸게 사신 분들 진짜 부러워요. 아. 왜냐면요 그냥 계속 안 파셔도 돼요. 음. 특히 현대차를 20만 원 초반에 사신 분들 네. 그 다음에 뭐 증권주 뭐 예를 들면 삼성증권을 예전에 좀 작년에 좀 쌀 때 사신 분들은 지금 현대차나 요 그 삼성증권이나 일부 증권사들의 좋은 점이 배당을 원래 많이 주잖아요.
근데 지금은 주가 오르니까 지금 사가지고는 배당 수익률이 높진 않아요. 근데 예전에 주가가 지금보다 한 30%에서 50% 낮았을 네. 때 사신 분들은 그 산 시점으로 배당 수익률을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배당금은 계속 늘어나요. 그럼 그때 사신 분들은요, 앞으로 2, 3년 후에는 네. 배당만으로도 연 10%될 수도 있어요. 배당만. 배당만. 예, 뭐 주식도 주식 오르잖아요. 오르고. 예. 현대차가 지금은 배당 수익률이 좀 떨어졌죠. 주가 올라서. 예. 10,000원 정도 주나 봐요. 배당을. 한 10,000원 정도 준대요. 그럼 10,000원인데 뭐 계속 10,000원 줄지는 제가 모르지만 우선주 같은 경우는 옛날에 현대차가 그때 본주가 한 20만 원 초반에 했을 때 네. 우선주가 제 기억으로는 배당 수익률이 한 7, 8% 됐거든요. 그때가.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떨어졌지만 앞으로 배당금을 계속 올려주고 주가 오르면 그때 사신 분들은요 진짜 연배당 10%가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이 주가는 로봇으로 가는데 배당까지. 나는 안 팔고 배당만 일단 10%를 꼬박 받는 거예요 매년. 그러니까 현대차랑 증권주는 정말 그게 좋은 배당주로서도 굉장히 탐나는 네. 주식들인데. 그래서 쌀 때 그런 기업들을 잘 샀어요. 사신 분들은 네. 진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배당이 되게 또 중요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싸게 사신 분들 많이 올랐으니까 팔고 싶으시겠지만 네. 배당을 한번 계산해 보시고 이거 생각보다 배당 수익률 많네 네. 이러시다면 저는 그냥 몇 년 계속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또 팔 때는 이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 이유가 또 있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런 이유들이 그런 게 뭐 딱히 지금 보이진 보이지가 않아요. 않는 예. 이제 지금 대형주들의 모습이네요. 올해 그 유망한 분야로 바이오를 꼽는 이제 분들도 많아요. 또 코스닥 활성화 전체 나오면은 당연히 그 비중이 큰 바이오가 갈 거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게 계속 오래 가려면 지금 코스피가 작년에 이제 올라오는 궤적을 보시면 한 4천까지 한 3,500에서 3,000대 후반까지는 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컸어요. 그래서 그걸 무시 못하죠. 네. 그게 있었고 거기에 또 지금 조방원이 워낙 강했죠. 네. 그때 이제 트럼프 수혜주들이죠. 그렇죠. 당시에 네. 그게 이끌었거든요. 근데 지금 5,600까지 온 거는 사실은 거의 다 저는 반도체 효과라고 봐요. 정부 정책도 물론 있어요. 효과 네, 없다는 게 아닌데 그만큼 더 레벨업한 거는 반도체가 터졌기 그렇죠. 때문이에요. 네. 이것도 똑같아요. 코스닥 활성화 대책 때문에 바이오가 당분간 좋겠죠. 올라갈 거예요. 수급도 들어올 거고 네. 연기금은 비중을 지금 코스닥 비중이 3.4인데 네. 지금 얘기 나오는 건 10%까지 늘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게 늘리면 국민연금에서 네. 점수를 더 주겠다는 거예요.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수급으로 본다면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수급으로는 계속 오를 수는 없어요. 어느 시점에서는 수급은 언젠가 마르긴 하거든요. 네. 그게 만약에 끝나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게 모멘텀이 또 받쳐줘야 돼요. 네. 바이오 모멘텀은 신약 개발이나 네. 기술 수출 이런 건데 그런 게 만약에 없는 상태로 그냥 돈만 가지고 올라간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되게 변동성이 나중에 엄청 커지거든요. 휴유증이 좀 생겨요. 그래서 코스피처럼 가져야 돼요. 네. 그러려면 바이오가 이제 앞으로 또 학회도 열릴 텐데 작년에 알테오젠 너무 좋았고 네. ABL 알테오젠 ABL 바이오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기업들도 뭔가 하나씩 조단위 뭐 수출을 맺건 놀라운 성과들을 보여줘야 네. 돼요.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코스닥은 정책 효과 플러스 네. 모멘텀 자체 모멘텀으로 훨씬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거는 바이오 기업들이 해줘야 될 이제 숙제니까. 네.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주가만 오른다. 네. 그거는 좀 경계를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그렇죠. 정책과 이제 실적 모멘텀이 같이 가줘야 네, 이제 같이 코스피처럼 이렇게 쭉 오래 가요, 뚫고 되게. 오래 가는데 네. 이제 정책만 있으면은 이제 변동성이 커질 수 네, 있다. 커질 수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 중국 춘제가 또 효과가 우리나라 뭐 여행 레저 섹터로 또 들어올 네. 거다. 막 지금 또 중일 갈등이 또 워낙 심하고 하니까. 음. 근데 워낙에 여행 레저는 별로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죠, 이쪽, 되게. 예. 근데 이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여기도 네. 이제 구조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데이터가 나왔더라고요. 네. 1월 달, 12월 달하고 1월 달에 한일령 때렸잖아요. 네. 중국이. 그래서 이제 최근 7년 동안 일본 도쿄 있죠. 도쿄.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본 가는 관광객이 우리나라 오는 관광객보다 많았대요. 네. 더 많았는데 그렇죠. 예. 이번에 7년 만에 역전됐대요. 한국으로 오는 관광객이 더 많아진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일본이
관광객이 반토막 났대요. 맞아요. 중국 관광객이. 네. 실제 수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죠. 뭐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명령을 내렸겠죠. 예, 되도록 가지 마라. 네. 이랬을 것 같고 다카이치 총리는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걸 네. 했더니 자기 지지율이 엄청 그렇죠. 올라갔어요. 마이웨이죠. 예. 예, 지지율 높은데 갑자기 이제 우리 중국과 친하게 지내겠습니다. 네. 안 그럴 리는 없어요. 음. 그래서 한 1년은 갈 것 같아요. 요거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본다면 되게 오래 갈 사이클이고 중국인들이 어쨌든 우리 한국을 오기 시작하면 중국인들은 돈 많이 쓰거든요. 예. 객단가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데이터 보니까 옛날에는 면세점 많이 갔는데 네. 백화점 간대요 다.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 예, 예. 그래서 백화점 매출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나와요. 네. 외국인 매출에. 그래서 저는 이 한일령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 숫자로도 나오기 시작을 네. 하는구나. 그래서 이걸 오래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서울이 이제 되게 매력적인 도시가 된 거예요. 네. 가기도 편하고. 예. 그래서 카지노, 이런 백화점, 호텔, 예. 여기 되게 좋을 것 같고 네. 특히 호텔 같은 경우는 서울은 공급이 없어요. 지난 몇 년간 공급을 못 늘려가지고 네. 객실이 너무 부족하죠. 맞아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좋은 점이 이제 BTS 컴백하잖아요. 그렇죠. BTS 네. 컴백하면 또 광화문에서 뭐 공연한다고 하는데 또 서울 일대가 난리가 나겠죠. 외국인 안 오겠습니까 또. 에어비앤비 네. 2년 전부터 예약해야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사실 한일령 아니어도 많았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와요. 네, 네. 예전보다. 근데 여기에 한일령까지 때려버렸으니 중국인들 수요가 많을 수. 제가 그래서 이번 설날에 저는 보통 설날에 꼭 명동 가거든요. 네. 설날 당일에 꼭 가요. 그냥 가서- 시장 조사하러 가시는 건가요? 아니, 시장 조사기보다는 이제 거기 가서 거기 외국인밖에 없어요, 네.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한국인은 거의 없고. 그렇죠. 근데 이제 작년과 올해가 좀 다른 게 느껴졌어요. 작년엔 중국인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올해도 제가 갔다 왔는데 네. 저녁에 갔는데 거의 다 중국어밖에 안 들려요. 음. 대부분이 중국 사람이에요. 이게 확실히 바뀌었더라고요. 저는 연휴에 스키장을 갔는데 스키장 엘리베이터에서 그래요? 중국어가 그래요? 저는 중국인들이 스키장까지 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건 너무 상상 밖이죠. 네. 네. 그래서 진짜 이렇게 곳곳에 그리고 시내버스에도 중국 사람이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많아요. 네. 네. 사실 여기 여의도에도 저 더현대가 있다 네. 보니까 중국인들이 많은데 이게 일회성이면 우리가 굳이 뭐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분석할 필요는 없지만 구조적이기 때문에 저는 백화점이나 이런 호텔 쪽, 네. 카지노 쪽이 좀 흔들린다면 메모리가 좋으면 이들이 안 가요. 네. 근데 메모리 쉴 때 이들이 가요. 네. 이게 특징이 좀 있어요. 그럼 그걸 메모리는 언젠가 또 쉴 거 아니에요, 네. 한 번은. 그걸 대비해서 좀 안 갈 때 네.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메모리가 쉴 때 또 이들이 저번에 가는. 보니까 2월 초에 메모리 한번 맞아요. 급락할 때 그때 백화점 주들 뭔가, 날라다니는 호텔 주랑. 순환주들, 그렇게 네. 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순환할 때 갈 네. 수 있는 그런 또 업종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그 이제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약간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한번 또 여쭤보고 싶어요. 그 뭐 지금 케빈 워시 뭐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매파적인 성향을 보였던 워시에 대한 지금 계속 두려움도 있고 이제 연준 내부에서도 좀 이견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좀 보세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예상하기는 지금은 어렵고 지금 언론 보도도 왔다 갔다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 나왔을 때는 케빈 오시 때문에 그때 폭락한 거잖아요. 은도 네. 폭락하고. 근데 케빈 오시가 과거에 매파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물가 상승을 싫어해서 그런 거죠. 물가가 너무 높은데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원인은 돈을 너무 많이 찍어서 그렇다. 연준이 왜 찍냐? 연준은 작은 연준으로 가자. 네. 그 커뮤니케이션도 덜 할 것 같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죠. 연준이 굳이 돈을 왜 풀어? 이것 때문에 물가 오르면 누가 책임질 건데? 네. 그래서 물가를 되게 우선시하는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보통 우리가 매파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또 한편에선 그런 기고문도 썼죠. 이분이 이제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아마 기고문 예전에 썼던 것 같은데 AI 때문에 생산성이 이제 증가해서 비용이 줄어들면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용이 떨어지니까. 그럼 물가 떨어지면 금리 인하하고 금리 인하해서 이 기업들의 장기 금리를 떨어뜨린 걸 유도해 가지고 AI 기업들을 도와주면 이 기업들이 또 투자 많이 해서 이 물가 또 떨어뜨리고 선순환 구조 형성되는 거 아니냐. 되게 이 부분은 또 좋죠. 그러네요. 주식시장에 되게 우호적인 이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후자 쪽에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연준이 돈 푸는 거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연준이 이제 찍어내는 거는 찍어내는 건 좀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돈 찍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건 재무부가 하는 거는 거기에 터치는 안 할 것 같고 트럼프가 그걸 알면서도 이 사람을 어쨌든
이 케빈 오씨는 코드 인사예요. 네. 트럼프가 찍어서 넣은 거예요. 네. 트럼프의 입맛에 안 맞으면 전 넣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소통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케빈 오씨도 결국엔 금리 인하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 물가만 높지 않으면 네. 네. 물가 튀면 트럼프도 할 말은 없어요. 네. 케빈 오씨가 이제 갖고 오겠죠. 아 이번에 물가 너무 튀어가지고 저 금리 인상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트럼프가 뭐라고 하겠어요. 물론 반대는 하겠지만 명분이 없어요. 뭐 물가가 너무 튀면. 근데 다행히 지난주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더라고요. 예, 물가가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예, 좀 꺾이고 있고. 그래서 물가 상승률만 저는 그래서 제일 신경 쓰는 게 이번 상승장에서 제일 리스크를 물가로 봐요. 예상치 않게 물가 튀면 모든 스텝이 다 꼬여버려요. 금리 인하도 못하고 잘못하면 인상 얘기 나오고 긴축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유동성이 이제 반대로 가버리니까. 그렇죠. 그럼 시장이 바짝 긴장하죠. 작년에도 기억하시겠죠. 작년 11월에 주식시장이 한 달 폭락했잖아요. 이 미국도. 그때 빠진 이유가 금리 인하 안 한다 그래서 급락한 거거든요. 셧다운 때문에 데이터 못 보니까 금리 인하 못하고 동결할 거다. 인상하는 것도 아니에요. 동결한다는 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주가가 박살이 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물가 튀어가지고 금리 인상 얘기까지 만약에 혹시 나오면 시장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신경 쓰는 게 물가인데 물가만 높게 안 나오면 케빈 오씨뿐만 아니라 더 매파인 사람이 연준 의장이 돼도 걱정할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물가인데 FMC 의사록 보니까 연준 의사들도 그러니까 위원들도 막 서로 말들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네, 막 금리 인상해야 된다 사람도 있고 맞아요. 아니다 데이터 보자. 금리 더 낮춰야지 뭔 소리 하고 있냐. 이거 서로 막 그러니까 그들도 지금 같은 몰라요. 지표를 보고 사실 소비자 맞아요. 물가도 이제 그 서비스 물가로 보면은 또 이게 관세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올랐다 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2%로 지금 가고는 있어요. 방향은 맞는데 파월 의장도 그랬잖아요. 이번 1분기 말이나 2분기가 물가 고점이다. 꺾일 거다. 이렇게도 보지만 아니다. 돈 이렇게 풀어 제꼈는데 물가 오르는 거 아니야? 더 봐야 된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엇갈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예측하기는 사실 저는 좀 쉽진 않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 저는 물가는 크게 안 오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물가가 튀면 트럼프는 중간선거 무조건 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기요금 못 올리게 하려고 데이터 때문에 압박하잖아요. 그 니들이 기업들 막 목 비틀어가지고. 그다음에 금리 그 뭐죠 이제 신용카드 그 대출 금리 낮춰라. 그거 사실 하면 안 되는 건데 압박을 하고 있고 모기지 금리 낮춰라. 유가 무조건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해 중간 선거랑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는 물가 오르기가 쉽진 않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물가만 안 오르면 요새 미국장 별로 안 좋잖아요. 걱정할 게 없어요. 미국도 좀 요즘에 최근에 안 좋지만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보는 게 실제 데이터들 보면요. 물가도 안정되는데 제일 좋은 그림은 미국 경기가 성장하는데 물가가 별로 안 높으면 최고죠 사실은. 그렇죠. 성장하면 물가가 높아지잖아요 원래. 근데 최근에 그런 모습이 나와요. 물가는 좀 꺾이는데 실제 데이터 좋아요. 지금 얼마 전에 작년에 그 미국 주요 투자은행들이 미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 전망을 2.3%로 했대요 평균. 2월에 최근 데이터 나온 걸 봤거든요. 2.8로 올려버렸어요. 많이 올랐네요. 급격히 올려버린 거예요. 세계은행은 작년에 1.6으로 봤는데 2.2로 올려버렸어요. 다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업률도 좀 꺾일 걸로 보고 있고 고용자 수는 늘 걸로 보고 있고 물론 전망이니까 바뀔 수 있는데 주요 투자은행들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좋게 보는데 그 속도가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되게 생각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는 지금 미국 증시에 제대로 저는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사스나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은 소프트웨어가 워낙 크니까 흔들리는 건 이해가지만 미국에 사스 기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미국 경기는 되게 단단한데 이 물가는 지금 어쨌든 조금씩이나마 꺾이는 상태고 그러면 금리 인상할 이유도 없고 금리 인하 한두 번 더 할 수도 있고 되게 좋은 그림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경기가 괜찮으면 당연히 한국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좋은 거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 투자도 들어가요. 지출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저는 지금 매크로 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편이다. 오. 근데 시장은 아직은 그것까지는 반영을 네. 잘 안 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최근에 미국 기술주들이 많이 빠져가지고 예. 예, 좀 주변에도 되게 슬퍼하시는 분들이 근데 기술주들이 많은데, 네. 이제 워낙 지난 3년간 많이 오른 건 또 있어요. 그리고 투자만 너무 많이 하니까. 근데 지금 보면 미국도 그 낙수 효과를요 굴뚝주들이 받아가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강한 이유가 네. 그거잖아요. 근데 캐터필러 막 신고가 네. 나고,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막 신고가 나고, 예. 옛날 산업들이 막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우리가 기술주로만 봐서 그렇지 예. 실제 미국 내부에서도 그런 이제 오래된 국영재 산업들이 되게 좀 괜찮거든요. 월마트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슈드가 갑자기 맞아요. 올해 들어서 네. 다시 각광받기 시작하고 그래서 있더라고요. 미국 예. 괜찮아요. 뭐 그리고 뭐 M7 저는 걱정할 거 별로 없는 것 예, 같아요. 예. 그들이 할 수 있는 투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트럼프가 중간 선거에서 이제 어떻게든 그 전까지는 다 틀어 막아갖고 물가도 낮추고 네. 이렇게 금리 인하도 추세적으로 하고, 근데 이제 선거에서 이겼다. 그 이후에는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럼 그때가 생각하시죠. 뭐 굳이 지금. 근데 아, 이게 그렇죠. 근데 좀 네. 애매한 게 선거 중간 선거에서 이제 사실 이기면 어쨌든 최소 1년은 또 트럼프 맘대로 가겠죠. 예. 그래서 트럼프 수혜주들은 좀 괜찮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관세로 그렇죠. 또 관세가 더, 또. 예, 그러니까 예. 그거는 어떤 정책을 펼칠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튈지 예,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예. 중간 선거에서 일단 이기는 게 좋긴 좋아요. 정치에는 불확실성은 제거하는 거니까. 민주당이 너무 이겨버리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레임덕으로 가게 되니까 좀 단기적으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이기는 게 일단은 주식시장의 연속성 측면에서는 네. 괜찮은데, 다만 몇 달 후에는 트럼프 이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세나 이런 물가 올리는 정책이 네. 만약에 또 나와버리면 부정적일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걱정되는 건 내년에 물가 오르는 거. 트럼프는 선심성 정책을 많이 펼칠 거거든요. 예. 그게 다 소비 늘리라고 하는 정책인데 실제 소비가 늘면 물가가 오를 오르죠.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리고 올해 물가가 이렇게 낮게 유지가 되면 기저효과도 생기거든요. 내년에.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내년에 좀 경계를 해야 될 거. 올해는 사실 물가 걱정 별로 안 해요. 내년에는 어쨌든 물가를 신경을 쓰긴 써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트럼프의 뭐 압승이냐 뭐 공화당이 이기냐 이런 것보다도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이 혹시 나오는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그건 좀 조심해야 된다. 다만 현재는 너무 지지율이 낮아가지고 사실 민주당이 이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중간 선거는 상대당이 이겨요. 그런 경우가 좀 많았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이길 수도 있고, 민주당이 이기면 배터리 갖고 계신 분들 좀 괜찮죠. 아, 그럼 또 그것도 또 가져가야 되나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게요. 그건 예. 모르지만, 네. 근데 그래도 민주당이 이기면 친환경이 좋아요. 네. 아무래도 맞아요. 그럴 수밖에 늘 없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근데 다만 지금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네. 그거는 이제 여름 또 지나서 여름 한번 지나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해갖고 숨가쁘게 또 우리 국내 시장부터 또 유동성 얘기, 뭐 미국 시장, 뭐 케빈 워시, 연준 이제 그 지명자까지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아, 이게 또 속이 또 후련하게 또, 예, 또 궁금증이 해소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모실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